한편 히틀러는 시민들에게 점점 더 멀게 느껴지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뉴스 영상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나치 정권 12주년 기념일인 1월 30일의 라디오 방송에서였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포도 결의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것은 희미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이는 그가 이미 사망했거나 포로로 잡혔다는 소문을 낳았다. 정권은 히틀러가 베르히테스가덴의 은신처에 있는지, 여전히 베를린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괴벨스는 베를린에 남아 폭격의 피해를 겪는 민간인들과 함께하며 인기를 강화해갔다. 반면 히틀러는 폐허가 된 자신의 수도를 외면하며 스스로 그 재앙을 직면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듯 보였다. 독일 민간인들이 직면하게 될 참혹한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브레슬라우, 오늘날의 브로츠와프. 같은 지역에서는 비극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소련군과 레류셴코 장군의 전차가 멈추지 않고 진격하면서 도시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일부 피난민들이 탈출 도중 침몰한 배에서 사망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한겨울에 도보로 탈출을 시도한 수천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겪은 고통은 문서로 남아있다. 아직 국방군에 징집되지 않은 남성들은 도시 방어를 위해 국민 돌격대에 의해 동원되었고,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다. 그 결과 어머니들은 홀로 남겨졌고 절망 속에서 몸을 움직였다. 거리에는 대피를 독려하는 확성기 방송이 울려 퍼졌다. 가득 찬 열차에 오르지 못한 이들은 아이를 안고 걸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나치당 복지조직 NSV이 제공한다는 지원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들은 분유, 담요, 따뜻한 우유가 든 보온병을 넣은 배낭을 메고 극한의 추위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러나 도시 외곽에 도달하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들은 완전히 홀로 남겨져 있었다. 차량은 거의 다니지 않았고 대부분은 눈 덮인 도로를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 지친 어머니들은 결국 유모차를 버리고 아이를 직접 품에 안고 걸었다. 차가운 바람은 보온병 속의 우유를 얼음물로 바꿨고 아기에게 먹이는 일은 절망적인 과제가 되었다. 많은 어머니들이 헛간이나 담벼락 뒤에서 수유하려 했지만 추위는 가혹했다. 젖은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들의 몸은 급속도로 천을 잃어갔다. 어떤 이들은 가슴에 동상을 입었다. 한 젊은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이가 저천증으로 죽어간 과정을 절박하게 묘사했고, 다른 여성들이 아기의 싸늘한 시신을 품에 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전했다. 길을 따라 조용히 앉아있는 형체들이 있었는데 눈 위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떨고 있는 어머니들이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는지 아니면 이미 추위와 탈진으로 죽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기절과 죽음의 차이는 거의 구별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대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난의 시작이었다. 독일인들에 대한 복수는 수년간 점령과 억압을 견뎌온 이들의 손에 의해 통제불능의 폭력 수준에 이르렀다. 폴란드 병사들 사이에서의 복수심은 너무나 강해 심지어 소련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1벨로루시 전선에 배치된 NKVD 비밀경찰 책임자 이반 세로프 장군은 라브렌티 베리아에게 보고서를 보내 폴란드 부대의 행동이 군사정보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1폴란드군의 병사들이 독일 포로들을 통제 불가능한 잔혹함으로 다루고 있으며 많은 경우 포로들이 예정된 수용소에 도착조차 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는 제1사단 제25병연대 관할 구역에서 발생했다. 그곳에서는 80명의 독일인이 생포되었지만 그중 단 2명만이 포로 수용소에 살아서 도착했다.
나머지는 도중에 즉결 처형되었다. 이러한 학살은 단순히 전투 중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신문 직후 포로들이 정식 조사를 위해 정보장교에게 넘겨질 때조차도 그들은 도착하기 전에 총살되었다. 이 같은 패턴은 단발적인 사례가 아니라 집단 처벌이라는 냉혹한 순환의 일부였다. 도시들이 파괴되고 국민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폴란드인들에게는 용서할 여지가 없었다. 공포의 세월에 대한 그들의 유일한 대답은 폭력이었다. 1945년 1월 말, 베를린은 감정적 붕괴와 완전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방공 사이렌은 매일 밤 빠짐없이 2번 울렸다. 한 번은 저녁 8시에, 또 한 번은 밤 11시에. 동부에서 도착한 피난민들은 소련군의 손에 벌어지는 끔찍한 이야기들을 전했다. 한편 발칸 지역에서 지금까지 추추죽국의 굳건한 동맹이었던 헝가리는 소련을 지지함으로써 명백히 편을 바꾼 듯했다. 소련군의 빠른 징역 소식은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국민들은 이미 동부 전선이 회복 불가능하게 무너졌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보통 병사들 사이에서는 소련군이 장교들과 SS 요원들만 처형하고 민간 공무원이나 노동자들은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이 돌고 있었다. 서부 전선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는 공식 소식통이 아닌 철도 종사자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퍼졌다. 이들은 종종 최고 지휘부보다 적의 징역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독일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BBC 방송을 청취했다. 단순한 이웃의 신고만으로도 게슈타포에 의해 곧장 강제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와 괴벨스를 맹신하는 많은 추종자들은 여전히 프로미라고 알려진 선전부가 퍼뜨리는 내용만을 맹목적으로 믿었다. 도시 대중교통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고 노동자들은 매일 폐허를 헤치며 출근해야 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동을 피하기 위해 직장 근처 아파트에 임시로 피난처를 마련했다. 침낭은 외투만큼이나 필수품이 되었고 접이식 침대는 동부에서 도망쳐온 가족이나 친구 혹은 수도에서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가정에서 점점 더 흔해졌다. 인맥이나 자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프로이센에서 소련군에 의해 즉결 처형된 집주인들에 대한 불길한 이야기들이 퍼지며 베를린 탈출 계획이 돌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에게는 지주 귀족과 군사 엘리트들이 이제 적군의 주요 표적이 된 것이 명백했다. 소련군은 그들의 선전에서 나치즘의 제거를 용커 귀족 계급의 파괴와 동일시했다. 베를린을 떠나려는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 괴벨스는 허가 없이 떠나는 행위는 반역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도시를 떠나기 위해서는 통행증이 필요했고 이는 도시 외곽에서 필수적인 업무임을 입증해야만 발급되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동료들은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다. 돌아오지 마. 가는 곳에 그냥 있어. 대부분은 전쟁과 무관한 외딴 마을의 농장처럼 식량이 남아있는 피난처를 꿈꿨다. 어떤 이들은 절망에 빠져 위조 문서를 얻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외국 외교관들이 뜻밖의 인기를 끌게 되었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이후 몇 주 동안 남쪽으로 재배치되었고 그 지위 덕분에 혜택을 입었다. 많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히물러의 명령에 따라 S에 의해 실행된 대규모 처형이었다. 1월 23일 소련군이 제국의 동쪽 경계를 넘던 때 7월 20일 암살 시도에 연루된 반체제 인사 여러 명이 플레첸제 감옥에서 총살되었다. 이들 중에는 헬무트 제임스 폰 몰트케 백작, 오이겐 볼츠, 그리고 유명한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의 아들 에르빈 플랑크가 있었다. 이 같은 탄압 분위기 속에서 괴벨스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웠다.
우리는 이겨야 하기에 반드시 이긴다. 나치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이 구호는 절망과 혐오만을 자아냈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감히 그 구호를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 패배가 불가피해 보이는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최종 승리라는 개념에 집착했는데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두려움과 체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괴벨스의 선전 기계는 모든 대안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고 독일에게는 오직 끝까지 싸우는 길밖에 없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 선전부 장관이자 베를린 방어를 책임진 제국 총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던 괴벨스는 총력전의 최고 대변인으로서 자유자재로 활약하며 열정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공공행사에 끊임없이 나타났고 국민 돌격대를 시찰하며 열띤 연설을 하고 부대를 선전 목적으로 방문하며 자신을 행동하는 지도자로 부각시켰다. 공포의 부활, 독일 국민이 겪은 잔혹한 고문, 동부 전선에서 소련 적군의 분노는 모든 것을 휩쓸었다. 코에니스베르크에서 비엔네에 이르기까지 소련군은 승리, 복수, 증오가 뒤섞인 감정에 도취되어 전진했다. 수백만 명의 소련 병사에게 이 전쟁은 개인적인 정의 실현이자 초토화된 마을들, 학살당한 형제들, 베어마흐트에 의해 불타버린 도시들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러나 그 정의는 곧 무차별적인 잔혹함으로 바뀌었다. 대규모 강간은 베를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소련군이 점령한 거의 모든 독일 도시와 마을에서 발생했다. 실레지아, 포메라니아, 동프로이센 등지에서는 오늘날 교과서에서조차 거의 언급되지 않는 잔혹 행위들이 벌어졌다. 많은 마을에서는 단 한 명의 여성도 폭력을 피하지 못했다. 여러 명망 있는 역사가들은 집단 강간이 상징적이고 체계적인 처벌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현상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심지어 소련 고위 장교들조차도 비공식적으로 그 심각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모스크바의 정치 지도부는 이를 묵인했다. 스탈린의 제3제국 정복은 그 시민들의 몸에 각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고통을 겪은 것은 여성들만이 아니었다. 많은 경우 독일 민간인 남성들, 노인과 청소년들이 재판 없이 즉결 처형당했다. 때로는 소련 동부의 강제노동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아이들도 잔혹함을 피하지 못했다. 일부는 부모와 함께 살해되었고 전쟁 중이나 점령 이후 고아가 된 아이들은 신분도 국적도 없이 고아원에 버려졌다. 가족들은 영이 기둥과 병사들의 행렬 사이에서 해체되었다. 동프로이센에서는 지옥이 탈출 행렬의 형태를 취했다. 필라우와 단치 같은 해안 도시는 적군을 피해 서쪽으로 탈출하려는 피난민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기차는 폭격당하고 배는 침몰했으며 길은 얼음이나 시체로 막혀 있었다. 일부는 얼어 죽었고 다른 이들은 소련 병사들에게 총살당했다. 살아남은 이들은 영혼이 찢긴 채 살아남았다. 서부에서는 연합군의 점령이 달랐다. 항상 보다 문명화된 과정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폭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은 폐허가 된 국가를 마주했다. 동부보다는 덜 잔혹했지만 복수는 여전히 존재했다. 나치 협력자 또는 단순히 동조자로 의심받은 독일인을 위한 수용소가 설립되었고 많은 경우 재판이나 증거 없이 수용되었다. 그들은 음식, 의료, 인간의 존엄을 박탈당했다. 가장 어두운 사례 중 하나는 우리가 뒤에서 다룰 라인 강변 수용소 레인 위에센라그였다. 프랑스에서는 일부 독일인들에게 훨씬 더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의 식민지 부대가 프랑스군에 통합되어
독일 지역에 고의로 배치되어 주민들에게 벌을 내리도록 했다. 적십자와 전쟁 특파원이 수집한 수많은 증언은 강간, 약탈, 학대를 묘사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와 다른 도시들에서는 수백 명의 여성이 공격당했다. 프랑스 당국은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연합군의 이념은 독일 국민이 처음부터 재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언론 검열, 학교 세뇌, 상징물 제거를 포함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집단적인 굴욕을 의미했다. 독일 아이들은 강제 수용소에 관한 영화를 보도록 강요받았다. 전체 마을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시신을 매장하도록 강요받았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죄책감을 주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의와 복수의 경계는 매우 희박하다. 독일 남부의 많은 마을에서 미군은 민간인을 강제로 끌고 나와 집단 무덤 앞에서 행진하게 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여기에서 진짜 독일인이 죽었다는 표지판을 세웠다. 패배자의 심리는 복구되지 않았다. 파괴되었을 뿐이다. 강간당한 여성들은 이해받지 못했다. 그녀들은 낙인 찍혔고 협력자라고 불리거나 이웃들에게 무시당했다. 많은 이들이 침묵했고 트라우마를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전선이나 수용소에서 돌아온 남성들은 집도 명예도 찾지 못했다. 폐허 속에서 그들은 유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정부의 결정 너머로 민중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후의 폭력은 나치 폭력의 어두운 메아리였으며 구원이 없는 반복이었다. 유럽 전역에서 독일인은 이제 보편적인 적이 되었다. 심지어 나치에게 박해받았던 이들도 1945년에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정의라는 개념은 집단 처벌과 뒤섞였다. 해방으로 시작된 일이 많은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끝났다. 잔혹함의 진자, 점령된 독일 내 연합군 강제 수용소. 라인강을 따라 1945년 4월에서 9월 사이 서방연합군, 주로 미국의 지휘해 라인 초원 수용소 레인 위에센라가로 알려진 임시 구금소 네트워크가 설치되었다. 무장 해제된 100만 명 이상의 독일 병사들이, 대부분 젊은 신병, 전쟁 말기 동원된 노년층, 단순 보조 인력들이 이 즉흥적으로 마련된 수용소에 집결되었다. 연합군 당국이 이들을 분류할 때 사용한 용어는 의도적으로 모호했다. 적의 무장 해제 군대. 이 정의는 이들을 전쟁 포로로서 제네바 협약이 부여하는 보호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법적 보호가 사라진 상황에서 포로들은 비인간이 되었다. 그들은 패배한 전투원으로서 인간 쓰레기처럼 취급되었다. 수용소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벌거벗은 땅일 뿐이었다. 막사도 화장실도 주방도 없었다. 비와 햇볕을 피할 그 어떤 피난처도 존재하지 않았다. 레마겐, 진치히, 안데르나흐, 빙겐 같은 곳의 수용소에는 최대 20만 명의 남성이 비인간적인 환경에 몰려 있었다. 식량 배급은 매우 부족했다. 때때로 빵 한 조각을 4~5명이 나눠야 했다. 수질이 오염된 강물이 유일한 물 공급원이었으며 환자들은 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갔다. 시체들은 다른 포로들이 직접 판 구덩이에 던져졌다. 많은 이들이 추위나 비를 피하기 위해 땅을 파고 피신처를 만들려고 했다. 설사, 장티푸스, 영양실조가 수용소를 휩쓸었다. 국제적십자는 수개월 동안 이 수용소들에 접근하지 못했고 독일 인도주의 단체들도 금지되었다. 정보는 검열되었고 카메라는 금지되었다. 세계는 전쟁이 끝났고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어야 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미국의 공식 기록은 3,000명 이상의 사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언론인 제임스 파크의 연구에 따르면 방치된 환경으로 인해 사망한 포로는 5만에서 9만 명에 이를 수 있다. 파크는 그의 논쟁적인 저서 다른 손실들 Other Losses 에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이 기아와 노출을 통한 느린 학살 정책을 고안했다고 비난했다. 많은 역사가들이 파크의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 고통의 규모를 부정하는 이는 드물다. 미국 종군 기자 마거릿 히긴스는 안데르나흐 수용소를 방문한 후 이렇게 썼다. 나는 눈이 꺼지고 진흙에 뒤덮인 젊은이들을 보았다. 너무나 허약해 일어설 수도 없었다. 그들은 동물처럼 기어다녔다. 희망이 없었다. 그중 한 명은 겨우 15살이었고 3주 만에 20kg을 감량했다. 안데르나흐 수용소 인근에 살던 독일 소녀 에리카는 마을 여성들이 철조망 너머로 빵을 던지려 했지만 미군 경비병들이 그것을 짓밟거나 욕설과 함께 다시 던졌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나치가 아니었어요. 범죄자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 아버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해충처럼 취급당했어요. 포로를 도우려던 독일 여성들은 때때로 적과 협력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누구도 패배자에게 연민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집단 처벌은 새로운 도덕 질서의 일부였다. 일부 사례에서는 흑인 미군 병사들이 경비병으로 배치되어 특별히 가혹하게 대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 상징성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치즘의 인종서사를 거꾸로 뒤집는 행위였지만 그것은 새로운 굴욕을 대가로 하는 것이었다. 결국 1945년 말 수용소들이 해체되었을 때 생존자들은 유령처럼 나왔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이미 파괴되었거나 텅 빈 마을, 사망하거나 실종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그 후 몇 년 안에 삶을 재건하지 못하고 죽었다. 증오와 굴욕 위에 삶을 다시 쌓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침묵이 마지막 장막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공식 역사 속에서 라인에 비젠라거, 레인 위에센라거는 좀처럼 한 페이지도 차지하지 않는다. 승자의 서사는 나치의 범죄를 기억하길 원하지만 재판 없는 처벌을 받은 패배자들은 외면한다. 이들 수용소에 관한 문서들은 수십 년 동안 기밀로 남아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독립적인 역사가들과 잊혀진 증언들 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플룩 운타트라이붕, 독일인의 강제 이주. 1945년은 단순히 전쟁의 끝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또한 천년의 역사의 종말을 의미했다. 바로 동유럽에 정착한 독일인들의 역사였다. 그들은 동프로이센, 실레시아, 주데텐 지방,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발칸반도 지역에 살고 있었다. 이들의 존재는 경우에 따라 신성로 마제국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거의 하룻밤 사이에 복수, 정치, 혼란에 의해 지워졌다. 1945년부터 1950년 사이 포크스도이체 볼크트체로 알려진 독일계 민족 약 120만에서 140만 명이 고향에서 추방되었다. 이 과정은 질서정연한 대피도 자발적인 이주도 아니었다. 그것은 집단 처벌이라는 논리 아래 은밀히 진행된 민족 청소였다. 이 명령은 즉흥적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얄타 회담에서 논의되었고 포츠담 회의에서 공식화되었다. 승정국들은 독일인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기타 인접 국가의 새 국경 밖으로 질서 있고 인도적으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질서도 인도성도 없었다. 1944년에서 1945년 겨울 동프로이센에서는 종말적인 대탈출이 벌어졌다. 붉은 군대를 피해 수백만의 독일 민간인이 얼음, 눈,
불속을 지나 마을을 떠났다. 수레로 된 피난 행렬은 소련 전투기의 쉬운 표적이 되었고, 여성과 노인, 아이들로 구성된 피난민 행렬은 시체들 사이를 걸어야 했다. 어떤 시신은 얼어붙은 채 조각상처럼 길게 서 있었다. 한 젊은 피난민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시체 위를 걸었다. 몇몇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었고, 다른 아이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들은 죽음의 침묵에 굴복했다. 다가올 재앙의 첫 징후 중 하나는 발트해에서 소련 잠수함에 의해 어뢰로 침몰한 비렐름 구스트로프호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해양 참사로 기록되며, 대다수가 붉은 군대를 피해 탈출 중이던 민간인 독일인이었다. 고야호, 고야, 슈투베노스투벤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바다는 방황하는 민족의 무덤이 되었다. 비렐름 구스트로프호의 이야기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제3제국 붕괴 이후 소련에 의해 독일인과 동유럽인들이 겪을 대량 학살의 전조로 간주된다. 1945년 1월 수만 명의 독일 민간인이 한니발 작전 오페레이션 한니발이라 불린 대규모 해상 대피 작전을 통해 발트해로 탈출을 시도했다. 이는 이타심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붉은 군대의 징역은 멈출 수 없었고, 동프로이센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는 마비될 정도의 공포를 안겨주었다. 비렐름 구스트로프호는 원래 나치 독일의 기쁨을 통한 힘 케이랍트 둘크프로이데 프로그램에서 여객선으로 지어졌으나 병원선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병력 수송선이 되었다. 1945년 1월 30일 고테나펜 항구에서 출항했으며 정원 1800명인 선박의 10,000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했다. 탑승자는 부상병, 해군 인원뿐 아니라 여성, 어린이, 신생아를 포함한 민간인이 대부분이었다. 기온은 영하 18도였고 바다는 험하고 위험했으며 항로에는 소련 잠수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밤 9시 16분 해안에서 30k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알렉산더 마린렌코가 지휘한 소련 잠수함 S-132가 레이더로 배를 발견하고 질문 없이 3발의 어뢰를 발사했다. 첫 번째는 선수에, 두 번째는 여성 피난민 선실에, 세 번째는 기관실에 명중했다. 배는 정전되고 50분도 차에되지 않아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구조할 시간은 없었다. 구명정은 부족했고 가판은 미끄러웠다. 폭발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공황으로 인해 압사당한 이들도 있었다. 수천 명이 바다로 떨어져 몇 분 만에 얼어 죽었다. 구조선이 약 1200명을 구했지만 9000명 이상이 사망, 인류 역사상 최대의 해양 참사로 남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거의 기억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시 연합군이 자행한 많은 전쟁 범죄 및 학대는 승자와 패자라는 서사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달 후에도 파도에 밀려온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팔에 얼어붙은 인형을 안고 있거나 이미 숨진 형제를 껴안은 채였다. 다른 이들은 영원히 찾을 수 없었고 바다의 일부가 되었다. 구스트로프호는 오늘날 잊혀진 난파선이자 침묵 속에 수장된 묘지다. 항복문서가 서명된 후에도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1945년 1월의 사건은 단지 재앙의 시작일 뿐이었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후 추방은 더욱 심화되었다. 폴란드에서는 독일인들이 집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그들의 땅은 몰수되었고 마을 이름은 개명되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영양실조, 발진 티푸스, 구타로 사망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베네시 법령이 재산 몰수와 완전한 추방을 합법화했다. 수십만 명의 독일인이 시민권, 재산, 민권을 박탈당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이 공공광장에서 침을 맞거나 흰 완장을 착용한 채 추방당했다. 추방에 사용된 열차는 나치의 학살 열차와 다르지 않았다. 물도 음식도 없이 가득 찬 객차는 목적지도 없이 떠돌았다. 살아남은 자들이 도착한 독일은 폐허였으며 그들은 희생자가 아닌 불편한 짐으로 취급받았다.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포크스도이체들은 모든 것을 몰수당했고 수천 명이 소련 강제노동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티토 정권의 가코바와 크니차닌 같은 수용소에서 수만 명이 처형되거나 사망했고 사망률은 30%에 달했다. 그들은 배신자, 협력자, 파시스트로 낙인 찍혔지만 많은 이들은 나치 정권과 아무 연관도 없었다. 피해자 수는 충격적이다. 다양한 자료에 따르면 추방과 대탈출의 희생자는 50만에서 200만 명에 달하며 보수적인 역사학자들도 최소 60만 명이 사망했다고 본다. 그러나 숫자 이상의 비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실이다. 마을 전체가 사라지고 수백 년 된 루터교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고유 방언이 잊히고 세대를 잇던 보이지 않는 끈들이 끊어졌다. 중앙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독일 문화의 흔적은 마치 존재한 적 없는 것처럼 지워졌다. 소련은 단순히 독일인을 추방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려 했다. 새로운 세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고 피해자들은 선과 악이라는 공식 서사에 의해 침묵당했다.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유죄와 무죄를 가리지 않고 모든 독일인의 짐이 되었다. 전후 독일에서 이 추방자들은 하이마트 트리벤, 하이맛 파트리벤에 즉 고향을 잃은 자들로 불렸다. 이들은 폐허, 헛간, 버려진 막사에 수용되었고 서독인들조차 그들을 동방의 야만인이라며 배척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출신, 억양, 고통을 숨겼다. 그들의 비극은 수년 동안 금기였다. 재건과 통일이 이루어진 수십 년 후에야 독일은 이 수백만 명의 나라 잃은 영혼들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기념비가 세워졌고 추모 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기억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플럭트 und Vertreibung. 단순한 전후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적, 심리적, 도덕적 함의를 가진 인구 정화였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죄에 대한 산자들의 형벌이었으며 또한 엘베강 너머로 확장된 다문화 독일의 마지막 장이었다. 그 흔적은 오늘날 잊힌 묘비와 지도에서 지워진 이름 속에만 남아있다. 해방의 분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 민간인의 처형. 1945년 5월 프라하에서는 전쟁의 종식을 축하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체코슬로바키아의 거리와 마을, 내륙의 들판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전선도, 제복도, 규칙도 없는 전쟁이었다.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6년 동안 독일인들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잔혹하고 효율적으로 점령했다. 이제 그 반작용이 같은 수준의 폭력으로 되돌아왔다. 더 이상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추방하고 굴욕을 주며 말살하는 일이었다. 그들의 슬로건은 분명했다. 독일인은 사라져야 한다. 나치군의 철수는 체코계 독일인들, 즉 수데텐 독일인, 수데텐 드체 을 대중의 분노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었다.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세대를 이어 수데텐 지역에 살아왔으나 이제는 배신자, 내부의 적, 범죄 정권의 잔재로 간주되었다. 체코 언론은 그들을 게르만의 야수라고 불렀고 정치 지도자들은 필요한 정화를 언급했으며 수년간 학대받고 상처 입고 모욕당한 국민들은
과거의 억압자들을 직접 처형하는 자가 되었다.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는 1945년 7월 31일 우스티나트 라첰에서 발생했다. 탄약고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폭발 사건이 지역 독일인 공동체를 상대로 한 잔혹한 포그롬의 핑계가 되었다. 체코 당국은 아무런 증거 없이 이것이 독일인의 사보타주라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몽둥이, 칼, 소총으로 무장한 군중이 거리로 나서 독일인을 마치 짐승처럼 사냥했다. 80명 이상이 공개적으로 살해당했고 일부는 살아있는 채로 엘베강에 던져졌다. 또 다른 참사는 북부 마을인 포스토로프르티, 포스토로피엘티에서 벌어졌다. 1945년 6월 700명 이상의 독일 민간인, 대부분 남성과 청소년들이 체코 민병대에 의해 마을 외곽에서 체포되고 즉결 처형되었다. 어떠한 혐의도 재판도 없이 단지 대중의 복수심에 의해서였다. 시신들은 집단 매장지에 묻혔다. 수십 년간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부정되었지만 2000년대에 이루어진 발굴을 통해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모라비아의 수도 브루노 비알노에서는 전후 시기 가장 잔혹한 죽음의 행진 중 하나가 벌어졌다. 1945년 5월 30일 밤 2만 명 이상의 독일인들, 대부분 여성, 노인, 어린이들이 무장 경비 아래 도보로 도시에서 쫓겨나 오스트리아 국경을 향해 행진했다. 그들은 자신이 들고 갈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다. 이 행군은 극심한 더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물도 음식도 없었다. 이 여정이나 그 후 며칠 내에 세워진 임시 강제 수용소에서 1,500명에서 5,000명이 사망했다. 한 체코 간호사는 당시 장면을 목격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한 여성이 아기를 길게 놓고 가는 장면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애원했고 울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러한 학살은 나라 전역에서 반복되었다. 자테츠, 자테츠, 호무토프, 초무톱, 로우니, 로우니, 카를로비 바리, 칼로비 바리. 에서는 인민민병대가 종종 지방당국이나 공산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수백 명의 독일인을 처형했다. 어떤 이들은 비활성화된 지뢰 위를 걷도록 강요당했고 다른 이들은 공개적으로 고문당하거나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여성들은 종종 옷이 벗겨지고 머리가 깎이고 나치 문양이 새겨진 채로 강간당한 후 살해되었다. 이 모든 일은 대낮에 벌어졌다. 때로는 이웃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또 때로는 자신이 다음 차례임을 알고 있는 자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전쟁 중 망명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의 지도자였던 에드바르트 베네시, 에드바트 베네시 대통령은 이러한 폭력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화까지 했다. 그는 1945년에서 1946년 사이에 서명한 베네시 법령을 통해 독일인의 추방을 허용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 몰수와 시민권 박탈을 정당화했다. 실제든 추정이든 나치 정권에 대한 어떤 동정이라도 모든 것을 잃기에 충분했다. 처형과 굴욕은 우발적인 사고도 즉흥적인 과잉 행동도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정의라는 서사를 통해 추진된 체계적인 과정의 일부였다. 목표는 죄 있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에서 독일인의 존재를 영원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국영 언론은 정화, 도덕적 위생, 역사적 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거리에서 벌어졌던 일은 민족 린치였다. 세월이 흐르며 간신히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은 침묵하거나 해외로 이주했다. 무덤은 감춰졌고 범죄는 은폐되었으며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식 역사에서는 이 장면들이 삭제되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비로소 기록 보관소의 개방과 고령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해방의 또 다른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 함부르크 폭격과 독일의 공중 말살. 1904 15년 봄, 독일의 전쟁은 이미 패배로 향하고 있었다. 제3제국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붉은 군대는 베를린을 포위했으며 미군과 영국군은 라인강을 넘었다. 히틀러는 벙커에 숨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의 파괴는 멈추지 않았다. 루프트바페는 폐허가 되었고 독일의 대공 방어는 와해되었지만 연합군의 폭격 편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날아왔다. 영국의 사발 엔진 폭격기 랭커스터와 헬리팩스, 미국의 B-17과 B-24는 수천 톤의 폭탄을 개방된 도시, 노동자 구역, 병원, 학교, 교회, 기차역, 방공호 위에 쏟아부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의도된 전략이었다. 1904 12년부터 연합군은 도덕 폭격, 모랄 봄빙이라는 교리를 채택했으며 이는 영국 폭격사령부의 아서 해리스, 아처 해리스 같은 인물들에 의해 구상되었다. 이 이론은 단순하고도 잔혹했다. 민간인들 사이에 공포를 심고 사기를 꺾고 저항 능력을 정신적으로까지 파괴하자는 것이었다. 1904 13년 함부르크는 이미 악명 높은 고모라 작전, 오퍼레이션 고몰라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 일련의 공습으로 3만 5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도시의 여러 구역이 먼지로 사라졌다. 하지만 1904 15년 모든 것이 끝나가던 시점에 폭격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군사 목표나 전략적 명분조차 필요 없었다. 그저 철저한 처벌이었다. 1904 15년 4월 8일 500대가 넘는 영국 폭격기가 함부르크 상공을 날아다니며 3,000톤 이상의 고폭탄과 소위탄을 투하했다. 목표는 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유령 도시,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 상업과 문화의 상징이던 대도시의 잿더미 위에 피어오르는 연기였다. 폭탄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았다. 부상자들로 가득 찬 병원, 노인 요양소 바닥에 아이들이 누워 잠들어 있던 임시 대피소에까지 떨어졌다. 소위탄은 화염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지하실에서 빨려 나온 산소가 불길을 키웠다. 온도는 섭씨 1000도까지 치솟았고 아스팔트는 녹아내렸다. 사람들은 산채로 불에 타 죽거나 대피소 문을 열고 뜨거운 공기를 들이마신 순간 질식해 사망했다. 1904 15년 3월과 4월의 폭격으로 2만 명 이상이 함부르크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노인, 여성, 어린이들, 그리고 동부에서 도망쳐온 독일 난민들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중 다수는 나치도 군인도 아닌 그 정권의 범죄에 의해 죽어야 했던 희생자들이었다. 하지만 희생은 함부르크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드레스덴, 뷰르츠부르크, 포르츠하임, 카셀, 힐데스하임, 할버슈타트, 라이프치히, 포츠담, 그리고 수십 개의 소도시들이 지도에서 지워졌다. 1904 15년 2월 13일 군사적으로 별 의미가 없었던 도시 드레스덴에는 병력이나 대형 공장도 없었지만 1200대 이상의 항공기가 폭탄을 투하했다. 소위탄은 바로 그 양식의 도심 전체를 화염 속 용광로로 만들었다. 단 하룻밤 사이에 2만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이 사망했다. 대부분은 피난민과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시신은 불에 타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광장에 쌓인 뒤 집단 매장되었다. 1904 15년 2월 23일 포르츠하임에서는 단 20분 만에 17,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당시 도시 인구는 6만 5천 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쟁 전체에서 가장 높은 파괴율 중 하나였다. 일부 폭격은 독일군이 사실상 항복한 지역에서도 이루어졌다. 더는 전략적 위협조차 없던 때였다.
그 목적은 심리적 파괴, 독일의 자존심과 문화, 인간성의 잔재까지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많은 경우 연합군 정보 보고서조차 목표물이 사소함 혹은 전술적 가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폭격 기계는 여전히 작동했다. 일상적이고 행정적인 듯한 잔혹함으로 많은 연합국 시민들은 이 공습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일부는 그것을 정당한 복수로 환영했다. 언론은 나치 소굴을 잿더미로 만들자고 보도했고 현장 영상이 전해지더라도 거기엔 이름도 울음소리도 없었다. 오직 폐허뿐이었다. 이 끔찍한 기억은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 몰래 찍힌 사진 속에, 수십 년 후 되살아난 증언 속에 남았다. 함부르크는 그저 타버린 벽돌 더미가 된 황무지였다. 교회는 수치되었고 병원은 무너졌으며 거리들은 알아볼 수 없었다. 대피소에서 나온 사람들은 죽은 도시를 마주했다. 그러나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 이 총력 폭격은 문화적, 정신적 학살이었다. 육체뿐만 아니라 이야기, 가족, 기억, 도서관, 박물관, 정체성의 세대 자체가 함께 사라졌다. 전쟁이 끝난 후 모든 범죄가 재판에 회부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승전의 연기에 가려졌다. 그러나 함부르크와 드레스덴 그리고 수많은 독일 도시들의 죄는 여전히 말을 건다. 그들의 죽음은 외치지 않는다. 조용히 불타오를 뿐이다. 대민의 붕괴, 죽음을 선택한 도시의 비극적인 이야기. 1945년 봄 페네강 강계에 위치한 작은 독일 도시 데민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 동쪽에서 소련 붉은 군대가 무자비하게 진격하며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있을 때 데민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문은 들불처럼 퍼졌다. 인근 마을들로부터 강간, 살인, 약탈, 훼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공포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도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 독일 국방군 웰마흐트은 철수하면서 소련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페네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을 폭파했다. 그들이 남긴 것은 공포에 휩싸인 민간인들, 즉 노인, 여성, 아이들 뿐이었다. 그리고 다가올 운명의 메아리. 1945년 4월 30일 붉은 군대가 데민에 진입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집들이 불타올랐다. 대규모의 약탈, 조직적인 강간, 구타, 즉결 처형들이 보고되었다. 군인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녔고 그들의 손에는 소총뿐 아니라 승자의 절대 권력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어떠한 보복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데민의 주민들에게 지옥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거리와 문 앞에 실제로 존재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공포와 앞으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수백 가구가 절망적인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자살했다. 페네강은 비극의 무대가 되었다. 아이들을 몸에 묶은 채 강물에 몸을 던지는 어머니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이 떠오르지 못하게 목에 돌을 매달았다. 강가에서 소련군 병사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때로는 웃기도 했고 때로는 총을 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아무런 개입 없이 놔두었다. 공식 문서에는 최소 900명의 사망자가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가들은 실제 사망자가 1200명을 넘는다고 추정한다. 불과 15,000명 남짓한 인구를 가진 도시에서 며칠 만에 거의 10%에 해당하는 인구가 사라졌다. 교회는 즉석 연간실이 되었고 지하실은 가정용 가스실로 변했다.
사건 이후의 침묵은 그 공포의 굉음만큼이나 귀를 찢을 듯한 것이었다. 이것은 자발적인 대량 자살이 아니었다. 공포와 패배에 대한 확신이 원인이었고, 붉은 군대의 잔혹한 행위와 수년간 이어진 선전이 그것을 더욱 부추겼다. 그 선전은 적을 영혼 없는 짐승으로 묘사해왔다. 대민에서 벌어진 대규모 죽음은 너무나도 극적이고 비인간적이어서 심지어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겪고 파괴와 잔혹함에 익숙해진 일부 소련 장교들조차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을 멈추라는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강에는 그 어떤 장벽도 세워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구조되지 않았다. 그 순간 독일인의 생명은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일부 주민들은 그저 우연히 살아남았다. 덜 잔인한 병사를 만났거나 숨는 데 성공했거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남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다. 그리고 도시는 침묵했다. 대민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기가 되었다. 동독 독일 민주공화국 시절 이 주제는 의도적으로 무시되었다. 그것은 해방자로 묘사되는 붉은 군대의 영웅서사에 들어맞지 않았다. 독일인들에 대한 연민의 여지는 없었다. 그리고 서독에서도 이 이야기는 수많은 다른 비극들 속에 흐릿하게 사라졌다. 그러나 증언은 남아있다. 대민 공동묘지에는 이름도 날짜도 십자가도 없는 묘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들은 새로운 독일의 새벽을 원하지 않았던 이들을 기억하게 한다. 전쟁의 세월 끝에서 승리의 군화 아래 살아가는 것보다 조국의 강가에서 죽는 것을 택한 이들을. 적의 기억, 전쟁 이후 독일의 정체성과 문화의 파괴.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또 다른 차원에서 계속되었다. 상징적인 차원, 즉 문화적 전장에서의 싸움이었다. 더 이상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도시들이 상징하던 것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군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뿌리, 그리고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독일 정체성은 의심과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단지 국가 사회주의의 범죄 때문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 때문이었다. 많은 승정욱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독일적인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범죄화되었다. 그렇게 해서 문화적 정화가 시작되었다. 책, 상징, 영화 또는 게르만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제거되기 시작했다. 과거 제국기나 지역기를 걸었던 곳엔 외국의 깃발이 걸렸다. 도시들의 이름이 바뀌었다. 퀘니스베르크는 칼리닝그라드, 카리닝라드가 되었고 슈테틴은 슈체친, 에스체친이 되었으며 브레슬라우는 브로츠와프, 더블유로츠와가 되었다. 독일어는 공공영역에서 금지되었다. 간판, 책, 문서, 심지어 묘비까지 교체되거나 파괴되었다. 책을 불태운 것은 나치뿐만이 아니었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지에서는 도서관 전체가 불태워졌고 독일 학교들은 폐쇄되었으며 문화 자료는 약탈되거나 사라졌다. 독일 문학, 음악, 예술은 과거에 유독한 잔재물로 간주되었다. 1946년 체코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지역에서 200만 권이 넘는 독일어 서적이 게르만 선전의 도구로 간주되어 파기되었다. 그들 중 다수는 정치적 저술이 아니라 고전 문학, 철학 논문, 지역 역사, 시였다. 패배자의 언어로 쓰인 모든 것은 재로 환원되었다. 교회는 모독당하고 수백 개의 독일 기념물이 폭파되거나 대중의 환호 속에서 쓰러졌으며 독일 가문의 묘지는 파괴되거나 약탈당했다. 십자가는 뽑혀나갔고 묘비는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으며 유해는 훼손되거나 흩어졌다. 폴란드의 많은 마을에서는 독일 병사나 민간인의 뼈가 발굴되어
이름 없는 공동묘지에 버려졌다. 기억은 대리석과 함께 지워졌다. 수데텐 지역에서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독일어 가톨릭 본당 수십 곳이 불태워졌거나 마구간, 창고, 군사시설로 개조되었다. 성화는 목이 잘렸고 뛰어난 대장장이 기술로 제작된 종은 녹여졌으며 장인의 솜씨로 만들어진 교회, 오르간은 침묵하게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파괴되기도 했다. 브로츠와프, 더블빌 로츠아우, 그단스크, 지단스크 같은 도시에서는 독일 기념물이 체계적으로 제거되었다. 전술적 목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이유에서였다. 새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가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목표였다. 소련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그 과정이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고향 코에니히스베르크는 칼리닝그라드가 되었고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주했다. 독일어는 몇 주 만에 사라졌다. 1968년 프로이센 공작의 성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폭파되었다. 지식과 역사, 건축의 중심이었던 장소는 먼지로 사라졌다. 동독에서는 공산주의 이념에 따른 문화적 필터링이 적용되었다. 오직 하나의 독일인 유형만 허용되었다. 바로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 부르주아, 귀족, 지역 정체성은 침묵되었다. 민속 노래, 지역 전설, 지역 의상과 춤 같은 민속 전통은 민족주의적이거나 위험한 향수로 간주되어 사라지게 방치되었다. 이러한 상징적 폭력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강제적인 재교육, 패배한 민족의 탈민족화. 육체적으로 독일인을 죽일 수 없다면 정신적으로 죽이는 것이 목표였다. 단순히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목표였다. 브레슬라우 출신의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몇 년 후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리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이름이 달랐고 집도 있었지만 더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조부모님의 묘지는 사라졌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경우 새로운 점령자는 이전의 폐허 위에 새로 건설했다. 파괴된 교회의 터 위에는 학교가 세워졌고 묘지 자리에는 광장이 생겼으며 중세 기념물이 있던 자리에 소련 동상이 들어섰다. 새로운 서사를 만들기 위해 옛것은 지워져야 했다. 이러한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리게 작용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유형 중 하나다. 육체적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결핍과 뿌리 뽑힌 느낌만을 남긴다. 망명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조부모의 고향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다. 방언은 사라졌고 성은 변형되었으며 관습은 조롱당하거나 금지되었다. 많은 이들에게 독일인이라는 정체성은 숨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공포 이후 나치가 심판받고 유럽 정치로부터 추방된 후 독일인들은 조금씩 자기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먼저는 정체성을, 그리고 이어서 도시들을, 그리고 독일 정신이 추방과 망각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트루머프라우엔 자네의 여성들, 그들의 역할이 있었다. 새로운 독일의 어머니들, 폐허의 여성들, 국가를 재건한 트루머프라우엔, 튜름머프라우엔. 전쟁의 먼지가 독일 땅에 내려앉았을 때 국가는 잿더미 속에 있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폐허일 뿐 아니라 도시들은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한 그을린 뼈대가 되었고 독일의 정신, 정체성, 집단적 영혼 또한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베를린, 함부르크, 드레스덴, 뮌헨, 프랑크푸르트, 전국의 도시들이 잔해로 변했고 거리들은 알아볼 수 없었으며 기본적인 서비스도 교통도 음식도 없었다. 독일은 단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역사까지 상실했다. 이러한 파괴의 풍경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재건하기 위해 나타난 존재는 군인도 정치인도 기술자도 아니었다. 바로 평범한 여성들, 즉 트리머프라우, 튜르머프라우, 직역하면 자네의 여성들이었다. 15세에서 60세 사이의 수만 명의 독일 여성들, 그중 많은 이들은 전쟁으로 남편을 잃거나 포로로 잡혀 홀로 남은 과부, 미혼 여성들이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독일을 다시 일으키는 거대한 과업을 떠맡았다. 국가는 붕괴되었고 독일 전역은 다양한 점령군의 통제를 받았으며 연합군 정부는 무장 해제, 비나치화, 혼란 통제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집과 학교, 거리들을 재건하지 않았다. 폐허 아래 묻힌 시신을 치우는 사람도, 무너진 지붕이나 깨진 벽돌을 정리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섰다. 기계도 현대적 도구도 제도적 지원도 없이 오로지 삽과 양동이, 손수레와 굳은 의지로 무장한 채 그들은 하나하나 돌을 드러내고 먼지를 치우며 사용할 수 있는 잔해를 분류해냈다. 멀쩡한 벽돌은 하나하나 닦아 재사용했고 나무 조각과 금속은 모두 재활용되었다. 그렇게 폐허 속에서 새로운 국가의 재료가 마련되었다. 때로는 공동체가 조직한 조별 활동으로, 때로는 단순히 이웃 간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방 점령지든 소련 점령지든 트리머프라우들은 독일 전역에서 계획되지 않았지만 필수적인 재건의 중추가 되었다. 그 모습은 처참했다. 먼지로 덮이고 해진 옷을 입은 여성들, 머리는 질끈 묶고 손은 피투성이. 그들은 직업 노동자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교사, 간호사, 중산층 주부, 예술가, 젊은 엄마들이었다. 그들은 전쟁을 견뎠고 폭격과 성폭력, 상실과 굶주림을 살아남은 이들이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서서 돌을 옮기고 있었다. 몇십 년이 지난 후 한 트리머프라우는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베를린을 치워야 했어요. 우리 말고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는 잃을 것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트리머프라우의 일상은 전쟁만큼 고통스러웠다. 해 뜰 무렵부터 해 질 때까지 휴식도 없이, 처음엔 임금도 없이 단지 수프 한 그릇이나 검은 빵 한 조각을 받기 위해 일했다. 비가 오든 태양이 자결하든 시체와 쥐 사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벽 사이에서 결핵과 호흡기 질환은 흔한 병이었다. 연합군은 이들의 공로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들을 모집해 폐허 도시의 정리를 맡겼다. 예컨대 베를린에서는 전후 초기 몇 년 동안 6만 명 이상의 여성이 잔해 제거에 참여했다. 소도시에서는 비율적으로 이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수십 년간 공식 역사 속에서 축소되었다. 서독에서는 경제기적, 정치 지도력, 산업 회복이 중심 서사였고 여성은 다시 어머니이자 아내의 역할로 후퇴했다. 그들이 국가 재건의 성우자였다는 사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체제가 트리머프라우의 이미지를 노동영궁, 계급 없는 새로운 사회의 상징으로 적극 활용했다. 기념비도 세워졌지만 그들의 실제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 도시들은 그들 덕분에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 거리들이 치워지고 건물들이 다시 세워졌으며 학교들이 문을 열었다. 삶은 잔해 속에서 다시 피어났다. 트리머프라우는 단지 건물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내외부에서 짓밟힌 민족에게 존엄성을 되돌려준 존재였다. 독일인이라는 말이 죄책감과 동일시되고 여성이 단지 침묵하는 생존자나 부차적 희생자로 여겨지던 시기, 이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거나 알기를 거부한 회복력과 희생, 힘을 보여줬다.
그들은 저항하지도 시위하지도 무기를 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맨손으로 국가를 재건했다. 그것도 박수도 훈장도 동상도 없는 침묵 속에서. 패정국인 독일에서는 더 이상 영웅이 찬양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환호받았던 훈장들은 홀로코스트와 연관되었기에 누구도 새로운 영웅을 기릴 기분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독일의 일부 작은 도시에는 트리머프라우를 기리는 기념판이 남아있다. 몇몇 조각상과 거리 이름도 그들의 이름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녀들의 진정한 기념비는 바로 그들이 하나하나 쌓아올린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다. 폐허였던 곳에 집을 세웠고 절망을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꿨다. 그녀들은 목소리도 권력도 무기도 없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독일의 재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한 존재였다. 공포 이후 멸망을 택하지 않고 일어서는 독일을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두 번의 부활, 동서독 분단과 베를린 장벽의 탄생. 제2차 세계대전에 막이 내릴 무렵 베를린은 더 이상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에 벌어진 상처였다. 히틀러가 꿈꾸었던 제3제국의 중심지가 되리라 했던 이 활기찬 대도시는 이제 연기 자욱한 잔해 분열되고 감시당하며 먼지와 메아리로만 남은 폐허였다. 거리들은 폐허로 가득했고 거리의 잔해는 도로를 뒤덮었으며 지하실은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러나 그 공포 속에서도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독일, 그리고 베를린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다. 주권을 잃은 땅, 분할되고 점령되며 의지조차 빼앗긴 상태였다. 그것은 점령국들에 의해 관리되는 통제구역들로 나뉘어졌고 인적 물적 손실로 피 흘렸으며 강제로 정체성을 재정의해야만 했다. 그 한가운데 패망한 제국의 수도였던 베를린은 새로운 전쟁, 즉 냉전이 시작되는 이념의 전장이 되었다. 과거 히틀러의 거대한 자아를 반영하던 베를린은 이제 세계를 양분할 갈등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전쟁 후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4개 점령구역으로 분할되었고 소련령 한가운데에 위치한 베를린 역시 4개 구역으로 나뉘었다. 이 임시적이라 여겨졌던 분할은 결국 영구화되었다. 전후 몇 년 사이 서방연합국과 소련 간의 이념적 대립은 점점 심화되었다.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어떤 정치체제를 도입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의회 민주주의 대 프롤레타리아 독재. 독일은 이 대립의 체스판, 베를린은 가장 상징적이고 연약한 말이 되었다. 글리니커 다리, 템페로프 공항, 체크포인트 찰리와 같은 검문소들은 단순한 장소를 넘어 분열된 세계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여전히 하나의 도시였으며 외부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황폐한 상태였다. 그동안 베를린 시민들은 잔해 속에서 살아갔다. 난방도 수돗물도 없이 교통은 마비되고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기아는 일상, 물물 교환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붕괴 속에서도 생명의 징후는 피어났다. 아이들은 폐허 속에서 놀았고 교회는 임시 예배를 재개했으며 골목에서는 암시장이 활기를 띠었다. 고장난 라디오에서는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좌석도 없는 극장에서는 오래된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베를린의 정신은 상처 입었지만 꺾이지 않았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1949년 분열은 결정적이 되었다. 서방 점령 구역은 통합되어 서독 독일 연방공화국, 본 수돈이 되었고 소련은 이에 대응해 동독 독일 민주공화국, 동베를린 수돈을 수립했다. 독일은 이제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서로를 경계하며 바라보는 두 개의 국가였다. 둘 다 패전에서 태어난 존재였다. 서독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 아래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채택했고, 라인강의 기적, 위르차프스 운더, 즉 경제 기적이 시작되었다. 몇 년 만에 도시가 현대화되고 산업이 되살아났으며 마르크와는 강력한 통화로 자리 잡았다. 반면 동독은 사회주의 통일당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였다. 소련은 중앙집권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모델을 시행했으며 산업을 국유화하고 정치적 억압을 자행했다. 악명 높은 슈타지, 에스타시, 국가보안부는 곧 전면적인 감시체제의 상징이 되었다. 서독은 서쪽을 향했고 동독은 동쪽을 향했다. 그 대립의 중심에 베를린은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물리적 분할은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로 실현되었지만 정신적, 감정적, 행정적 분리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수천 가정이 찢어졌고 전차 노선은 바리케이드 앞에서 끊겼으며 기차역은 검문소로 바뀌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팠던 것은 집단 기억의 분열이었다. 각 독일은 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서사를 만들었다. 서독은 재건과 용서, 미래를 향한 시선을 이야기했다. 나치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독일인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담론은 점점 더 복합적이 되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동독에서는 공식 서사가 이분법적이었다. 자신들을 반파시스트 국가표로 정의하며 노동자 저항의 계승자라고 자처했다. 소련의 범죄, 대규모 추방, 강간, 탄압은 침묵되었고 독일인의 고통은 노동계급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트리머프라우, 티르머프라우엔 폐허 여성들은 사회주의 영웅으로 칭송되었지만 국가 붕괴의 희생자로는 여겨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독일은 부활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각자의 방식으로 두 개의 독일이 부활한 것이다. 서독은 마셜 플랜의 도움으로 도시를 재건하고 공장을 세우며 인프라를 현대화했다. 동독은 소련의 압박 아래 계획 경제를 발전시키고 교육, 주거, 보건에서 일정한 진전을 보였지만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희생되었다. 베를린은 국제적 긴장의 중심지가 되었다. 과거에는 도시를 두고 싸웠다면 이제는 사상의 전장이 된 것이다. 분단된 베를린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냉전의 얼굴이 되었다. 그러나 이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수백만 독일 민간인의 고통, 강제 추방, 성폭행, 학살은 수십 년간 무시당했다. 일부는 수치심 때문, 일부는 외부 압력 때문, 또 일부는 잠든 악령을 깨우지 않기 위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진정한 기억의 과정은 1989년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야 시작되었다. 독일은 서서히 미래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두운 과거 전체를 바라보려 하기 시작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다시 일어섰다. 죄와 고통을 뒤로하고, 하지만 역사는 콘크리트 아래 여전히 뛰는 상처를 남겼다. 여성들이 잔해를 치우던 거리엔 오늘날 카페와 갤러리가 생겼고, 기념비가 파괴되었던 광장에는 기억의 표지판이 세워졌다.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퍼즐로 남아있다. 고통에서 돌 하나하나 쌓아 만들어진 퍼즐로서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인류 최대의 집단학살이 벌어졌던 강제 수용소를 방문할 수 있고 동시에 기억해야만 한다. 죄 지은 자들을 대신해 무고한 이들이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그리고 기억은 권력이 강조하고 싶은 자들만이 아닌 모든 희생자를 포괄해야 한다는 것을